자, 이제 갑니다. 성종의 개혁 정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통치기구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성육부제를 마련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죠. 이성육부제도. 왜냐하면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용하기 시작했다. 당나라는 삼성육부제도를 가지고 있죠. 고려는 이성육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의 육부는 큰 문제가 없죠. 같으니까 6명의 장관을 둔다는 거니까. 요즘 말로 치면 6명의 장관을 둔다. 6명의 장관을 둔다. 이렇게 됐죠. 근데 삼성에서 이성으로 축소라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효율성을 따져서 삼성 대신에 이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네, 볼까요? 중서성,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삼성이에요. 네. 근데 고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그대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삼성육부, 고려는 이성육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삼성을 이성으로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운영을 하였다. 즉, 우리 고려란 나라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송의 제도도 가져오죠. 예. 송나라의 제도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는 당나라 제도고요. 예. 송의 제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의 간제 중추원과 삼사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중추원과 삼사를 가져왔다. 중추원과 삼사를 가져왔다. 중추원의 기능은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어떤 비서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중추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사는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삼사는 좀 구분해야 할 게 지금 이 고려에 대한 부분이고 조선의 삼사가 되게 비교해서 끊임없이 나오죠. 조선의 삼사는 언론 기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기능이다. 어떻게 언론 기능이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또 세 개를 합쳐서 보통 우리는 언론 기능이다. 국가의 왕의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오늘날의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 이 사헌부와 사관원이 있죠. 이 사헌부와 사관원을 보통 우리는 양사라고 부릅니다. 양사. 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양사라고 그러고요. 이 양사는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대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선 기능, 그 다음에 성대 기능, 반대로 상관없습니다. 성대 역할을 하게 되더라. 뭐냐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오늘날 같이 청문회라는 걸 한다고요. 청문회. 고려도 청문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선도 청문회 했을 텐데요. 자, 한번 봐볼까요? 고려는 모든 관리가 대상이 됩니다. 모든 관리가 대상이 되고요. 조선은 지방관, 당하관이라 보통 얘기하죠. 당하관 이하의 사람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려가 훨씬 더 엄격하게 청문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임용을 하게 되었다. 조선의 삼사.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수로 만든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고려 자체 기구라고 볼까요? 고려에서 스스로 만든 게 있는데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다.
자, 도병마사는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도병마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여할까? 네, 이걸 제추회의라고 부릅니다. 네, 제신과 추미리. 이 사람들은 당의 제도와 송의 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나라와 송의 제도를 합친 고위 관료들이죠. 제신과 추밀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보통 제추회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제추회의다. 제신과 추밀에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예, 여긴 도대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 예, 인원은 약 30에서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원간섭기가 되면 명칭이 바뀌죠. 계칭이 됩니다. 예, 도평의사사로 이걸 격하하지 않고 계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면 격하란 단어는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를 갖다가 제국에 쓰는 용어로 바뀌었을 때 이걸 격하라는 단어를 써요. 통상 우리가 이성육부라는 제도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 갖다 우리 격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것을 이걸 계칭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칭하였다. 구분하시고요. 이때는 인원이 70명에서 80명 정도까지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도평의사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법의 개폐입니다. 법의 개폐. 법을 만들고 폐지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국회의 기능이라 보시면 돼. 국회에서 하는 입법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식목도감이다. 자, 지금 보시면 당나라 제도, 송나라 제도, 고려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제도들이 고려는 이걸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포인트겠죠?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지 않는 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의 제도를 가져다가 우리가 모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또 매년 틀립니다.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꼭 틀린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기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됐죠? 1번과 2번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A4 용지를 꺼내셔서 안 보고 쑥 써내려가 보세요. 쭉 써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쓸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책을 보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책을 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보기도 하고 또 말로 읊조려보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처럼 강의하듯이 앞에 하얀 벽을 쳐다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한번 읊조려보세요. 그럼 그게 본인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험 문제를 풀 때 되게 유용할 것이다. 3번 보죠. 동그라미 3번. 문산계와 무산계가 도입되었다. 중앙의 문신과 무신에게 문산계를 부여하고 자르시고요. 슬러시,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의 향리, 그 다음에 탐나의 왕족, 제주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여진의 추장, 노병, 악인, 공장 등의 무산계를 부여했다. 이거 재작년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성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눴다. 자, 고려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문산계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산계로 잡았다. 구분하기 시작했다. 훨씬 더
개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주는 거야? 특권을 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특권 또는 특혜를 주는 거죠. 이건 뭐라 해야 될까요? 중국의 제도를 또 모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행정제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지방행정제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정대 12목을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별표가죠. 성정대 12목이라 즉 지방관이 파견됐죠. 12군데, 지방 12군데. 이건 이제 최승로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죠. 최승로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방관이 없었죠. 우리가. 지방관이 없음으로써 해야 할 그 문제가 뭐냐면, 지방관의 역할이 있거든요. 군대 가는 군역자들과 그 다음에 조세징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조세징수를 해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고려 왕 순서입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태해, 정광, 경성, 목, 현. 그죠? 태해정광, 경성, 목, 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태해정광, 경성, 목, 현. 태해정광, 경성, 목, 현.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이 성종이란 말이에요. 성종. 그러면 태해, 정광, 경. 여기까지 세금을 걷어들이고 조세를 징수하는 지방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는 이때까지는 금유, 조장, 전운사를 통해서 지방의 세금을 중앙에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세 징수, 지방에 내려가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조세를 징수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조세 징수 아니라 조세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운반 역할. 왜? 운자가 운하 운자거든요. 배에다가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개경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금유, 조장, 전운사라는 단어를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나오면 심화 부분이에요. 심화 부분이에요.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고려 시대에 금유, 조장, 전운사가 활동했던 시기의 사실을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면 답은 전기의 내용을 선택지 하나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 이전의 내용을 하나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심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저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중에서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다. 강조해드립니다. 두 번째가 향리제도가 마련됐다. 대등, 상대 등을 칭하던 독자적 지방 호족 세력을 향리를 편입시키고 호장, 부호장 등의 향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중요하죠. 고려의 그 지방간은 보통 우리가 사신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 지방의 호장과 부호장의 임명권과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좀 지워볼까요? 우리 태조 때 아마 좀 배웠을 거예요. 일명 사신간 제도로 한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후삼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지방간으로, 사신간으로 임명하여, 그 지방의 유력자들이죠. 그 대표 인사가 우리 김부였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주 지역에 처음으로 경순왕이 사신관으로 임명됐죠. 사신관의 기능은 호장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 사신관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우를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성종이 지방관 임명하기 전까지. 자, 문제는 보세요, 이제. 지금 성종하다 다시 왔어요.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죠. 즉, 목사가 파견됐다고요.
넉사가 파견됐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보시면 우리가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의 합성어가 되는 거고,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충청도, 충주와 청주, 여기 뒤에 이렇게 주자 들어간 동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지역에 주로 이제 목사들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에 목사들이 파견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향리로 격화되고 말았어요. 왜? 이 사람들 밑으로 가는 뜻이에요. 지방간 밑으로 가는. 얘네들에 대한 신분이 기존의 신분이 쭉 떨어졌죠. 그래서 훗날 얘네들이 좀 억울했겠죠. 그래서 훗날 이제 현종 때 이 향리들에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죠?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법적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갖다가 주현 공급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리제도 대한 분됐고요. 분사제도 보겠습니다. 자, 개경과 서경이 동일한 정부 조직인 분사제도를 두었다. 분사제도. 관청을 나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사란 말은. 그죠? 분사제도다. 네, 나누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학술 연구 기관이죠. 네, 요거 대표적인 게, 여기는 개경에 존재하고, 여기는 서경에 존재하죠. 네. 학술 연구.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나누었죠? 분사제도. 개경과 서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 즉,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최소한도 100일 이상을 서경에 머물렀으면 쓰겠다. 즉, 서경 오늘날 평양을 얘기합니다. 네, 여기 실천되고 있다. 훗날 이와 같은 모든 제도들은 묘청이 난 이후에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묘청이 서경을 중심으로 천도운동을 불리고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제압되고,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이 난 이후부터 완전히 이런 분사제도로 소멸되었다. 그 다음에 동경 설치 볼까요? 경주를 동경으로 승격시켜 서경과 함께 삼경을 구성하였다. 지금 볼까요? 삼경제도를 한번 볼까요? 네, 기존의 개경, 그 다음에 서경, 성정대 동경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여기는 오늘날 경주죠. 네, 경주죠. 이 삼경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동네가 좀 바뀝니다. 요거 이제 성정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바뀌죠. 개경, 서경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게 남경으로 바뀌죠. 남경은 오늘날에 이제 서울을 얘기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문종 때 결정이 나요. 네, 문종 때 결정이 됐고, 그의 아들, 숙종 때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문종 때 결정이 됐고, 숙종 때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야? 서울에다가 왕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작은 군거리 할 수 있는 궁궐을 지어야 됩니다. 개경, 서경, 남경에는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이 그 지역에 가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뭐 호텔에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절에 이런 궁궐들이 지어지더라. 그죠? 숙종 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는 완전히 오늘날의 남경을 통해서 서울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입되었다. 이건 전부 다 풍수지리의 영향이다.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의 영향이다. 숙종 때 남경으로 정해진 건 마찬가지 풍수지리의 영향입니다. 추가해서 숙종은요, 그 조카 헌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해요.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전부 다 개경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 세력이 구성되고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색다른 파워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게 개경과 가장 가까운 게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왕권 강화의 일부분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육제로 볼까요? 이어서 중앙의 체육기관이 국자금을 정비하였다.
성종 때 국자감을 정비했다는 얘기는 국립대학을 새롭게 건립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두었다. 유학교육을 되게 강조했다 정도. 교육장에 개경의 피서성과 수서원, 서경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장려. 요거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 분사제도 살짝 적으면 돼. 거기다 분사제도다. 네. 업무를, 역할을 분리시켰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의 조약의 분자들을 적극 정치에 참여시켰다. 문신월가법, 관리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매월 시 3편, 부 1편을 지방관에게 개경사람들도 그렇고 지방관에게는 매 제목을 달아서 스스로 시 3편과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중앙에 올가했다. 일종의 이제 이게 관리들의 능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라는 건 다 아시게 시 쓰는 거니까 부는 보통 시무책이다, 오늘의 개혁책이다 보시면 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뭡니까? 이 당면한 과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나요? 뭐 이런 걸 써내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들이든 어떤 요즘 치면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성을 되게 요구했던 부분 같습니다. 자, 어제 사회 경제정책 쉬운 듯 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 맞으라고 주면서 난이도를 낮추는 문제니까 틀리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의창과 상평장을 설치했다. 태조때 흑창 밑줄 그으시고 보완하여 사회 구제기관인 의창을 두고 개경, 서경 및 12목의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장을 설치했다. 다 잡아야 되겠죠. 의창은 학대 개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란의 침입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식량난에 대해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좀 더 학대 개편했다. 좀 규모를 키웠다. 군량을 좀 더 많이 보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개경, 서경 12목의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장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였다. 제면법, 그대로입니다. 재해시, 우리 자연재해시 흉작 정도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면법, 또는 면제법이라고도 한다. 상관없어. 한자가 약간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문종 때 법제화됐다. 이것은 조선에도 마찬가지. 현재 우리 21세기에도 이런 부분에 조금은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연등의 팔관의 폐지. 본인은 유학적 성격을 가진 군주였기 때문에 불교 행사인 연등의 팔관을 폐지. 그래 현정도 다시 부활됐다. 별표하시죠. 앞에다가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연등에는 아마 가장 최근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그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하나만 나오진 않겠지. 총 21개 정도의 우리나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약 21개의 무형문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유형문화유산 또는 기록문화유산 중심의 시험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 새롭게 하나 등재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곧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아리랑 같은 것들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아리랑 같은 것들, 뭐 택견,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부분이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 다음에 노비한천법. 강종 때 노비에서 풀려서 양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인들이 자기 예전의 주인들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시 노비로 만들었다. 되돌려 환천법입니다. 권원중보. 최초의 화폐인 권원중보를 주조하였다. 유통에 실패하였다. 최초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모정식법. 고리들을 제한하여 이자가 원금을 넣지 못하도록. 요즘 21세기에 이런 법도 조금 만들어준 거 알고 있습니다. 자모정식법.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 거란은 우리가 1차, 2차 총 3차례에 걸쳐 침입이 있는데요.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시 서희의 단판으로, 그죠?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회복하였다. 즉
여진을 물리쳐 준다면 당신네들과 통교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총회 연호를 빼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강동지방, 오늘날 평안도 지역, 즉 평안북도 지역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강동육지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여기였고요. 여기 우리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향후에 외부의 침입을 갖다가 막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타, 땅과 곡식신을 모신 사직단 밑줄 볼까요? 예, 사직단. 지신이죠. 땅에는 지신이 있다는 거죠. 예, 사직단에서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지내겠다. 원구단, 이게 기출된 지 한 5년 됐겠다. 원구단 밑줄 보실까요? 원구단을 지어 하늘의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지냈다. 원구단 밑줄 보시죠. 원구단을 처음 지어진 것은 고려 성종 시기.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꼭 알아야 할 게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의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네. 그리고 황제의 즉위가 되죠. 그 황제의 즉위식을 했던 장소가 원구단입니다. 원구단.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 조선호텔 그 근방에 서울에 그 터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잡으셔야 돼요. 고려 때 첫 번째라는 거, 퍼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으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가 원구단을 처음 설립했다. 이런 점은 옳지 않겠죠. 자, 이어서 이제 목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종에 대한 부분을 갑니다. 태정관 경성목 할 때 목종에 대한 부분 갑니다. 자, 경종 때 실시되어, 개정제시가 이거 이제 경종이죠. 개정전시가 문종태 한 번 더 바꿨다 해서 이렇게 되죠. 시지와 보시죠. 전지와 시지를 두 가지 지급했다. 앞전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죠. 네. 누구에게? 관리에게. 무엇을 준 거다? 수조건을 지급한 거였다. 내가 이 땅에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의 생산량의 일부를 내가 거둬 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억하실 것? 소유권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신라, 고려, 조선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라, 고려, 조선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네, 관리들은 그 지역에 관리로 임명됐을 경우에 수조권을 받는 거지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는다. 왜? 토지는 유한합니다. 아셨죠? 무한하지 않아요. 공장에 찍어내는 생산품이 아니라고요. 관리가 바뀔 때마다 그 토지를 소유해버린다면 후대로 가면 갈수록 공무원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토지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잘 하셔야 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는 사실. 자, 다시 갑니다. 자, 경종도 실시되어 간품과 함께 인품이 반영되었다. 18분의 간품만을 고려하여 수조권을 지급하는 개정전시가를 실시하였다. 수조권만 밑줄 그으시고요. 간품과 인품을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간품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간품을 밑줄 그으셨죠? 네. 요게 출발점 어딘 줄 아시죠? 예, 태조 때 하나 더 적어보려고 합니다. 역분전입니다. 역분전입니다. 역분전은 아까 다시피 앞전에 얘기했듯이 농공행상, 그 다음에 충성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인품이 반영돼 되게 주관적이죠, 그죠? 네, 되게 주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정 전시가 할 때, 여기에 이제, 간품이 들어가죠. 즉, 우리, 앞에 경종 위에 이제 광종이 있죠. 광종 때 이제 공복제도가 등장하죠. 자단, 비녹,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급했다. 그리고 여기 인품이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품이 반영됐다. 그래서 인품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역분전이, 그죠? 역분전이 시정전시가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직 인품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목종 시기거니까 간품과 함께 인품이 반영 지금 간품은 맞아요. 그죠? 거기 여러분 보신 분 중에 인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생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품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품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의 정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조의 정변. 자, 목종을 앙을 옹립한 사람도 강조라고 그랬고요. 그죠? 폐위시킨 인사도 강조라고 하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종이 후사가 없자 모인 천주태와 김치향이 일파가 그들의 소생으로 왕을 잇게 하려고 하자. 유일한 적토인 현종을 죽이려 하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김치향과 천주태우 일파를 죽이고 뿐만이 아니라 천주태우의 아들인 현왕에서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하게 하게 되었다. 현종은 왕욱의 아들이었고 태조 왕건의 직계 손자이기도 하였다. 18살에 왕이 되는데 1년 뒤에 19살에 거란의 2차 침입을 받아서 전라도 전라도 하순까지 몽진길을 오르게 되었다. 현종 가죠. 현종. 자, 지방제도 정비. 전국을 오도양계로 이원하여 개편하였다. 오도양계 미줄겠습니다. 오도양계. 일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지도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지도가 지금, 246페이지 한번 갔다 올까요? 5도 양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240 넘겨보세요. 넘기셨죠?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5도 양계.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는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지역이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일부하고 충청남도 일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서울, 경기,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양강도,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쪽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진 삼척 지역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교주도.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항해도 지역을 갖다가 서해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5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죠. 동계, 북계가 있죠. 동계, 북계. 이걸 양계라고 합니다. 동계와 북계가 있다. 이 군사주둔지입니다. 군사주둔지입니다. 최전방이 군사주둔지고요. 여기에 재앙을 갖다 우리 뭐라 한다고 그랬나요? 병마사로 한다 그랬습니다. 병마사로 한다. 병마사는 이렇게 도병마사에게, 그죠? 중앙에 있는 도병마사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도병마사, 병마사. 최소한도 도병마사, 병마사 정도는 구분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단어가 유사하다고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현종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5도 양계로 이원하였고, 전국을. 12목을 군사적 요충지로서 12목을 군사적 요충지로서 사도부와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8목이 나눠졌다. 사도부 밑으로 볼까요? 사도호부. 도호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중에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설치된 게 도호부입니다. 여기 도호부를 설치해서 이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도호부. 네. 처음에는 출발점이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는 안정화됨으로써 이제 행정적 기능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임진왜란때 조선시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대로. 임진왜란 했을 때 동네 부사 이런 말이 나오죠. 동네 부사라는 얘기는 부산에 동네 부가 있었고 거기에 책임자를 부사라고 했다. 이렇게 됐죠? 이렇듯이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팔목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네. 12목에서 이제 8목으로 줄어들었죠. 이유는요,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제도 볼까요? 사회제도. 미용군 급고법. 80세 이상의 노무가 있는 정남. 정남이란 기억하시라고 그러죠? 정남. 한자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정자는 노동력의 단위다. 노동력의 단위이다. 우리가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우리는 정남이라 한다. 자, 다시 갑니다. 기본이에요, 이것은. 그죠? 정남에 군역을 면제해주고, 군대감을 면제해주고, 문무관리 가운데 부모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다른 형제가 없는 자일 경우, A직, 지방으로 파견한 것을 피해주었다. 주창수례법.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의창제도를 보완하여 각 주마다 주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유는 현종 때 거란에 침입을 받아서 남쪽으로 몽진길에 가면서 되게 고생했어요. 식량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을 똑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향지제도 발현, 주형공고법 이미 설명드렸고 별표. 향리로 객가됐던 호장과 부호장들에게 중앙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준 게 과거시험이죠. 과거시험을 부여하게끔 할 수 있게끔 했다. 향리 정원제. 9년의 장정수를 기준으로 고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향리 숫자를 제한하였다. 향리를 오늘날에 보시면 아마 구급공무원 정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대부분 지금 현재 구급공무원들이죠? 구급공무원들을 향리를 한다.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향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리가 되려고 하신 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삼아. 그 다음에 향리 공복제.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앞에 살짝 난이도 올려보고 이렇게. 적어봐요.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뭐가? 향리 공복제가 나온다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왕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종하고 있어요. 그죠? 자, 향리와 귀족의 신분실을 확립하기 위해서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했다.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했다. 거란 2차 침입. 자, 강제 정변을 구실로 거란 2차 침입에 개경이 함락. 이때 왕은 급하게 피신합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챙겨서 많은 걸 챙겨야지 못하고 되게 몽진길을 고생하였다. 피난길에 전라도 하순까지 피난 가게 됐다. 나주로 되어 있네요. 요즘에 그 지역은 나주하고 경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나주를 피난 가했다. 이에 양규가 흥하진에서 격퇴하였다. 흥입니다. 자, 좀 지워볼게요. 거란의 1차,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거란 공격이 총 1차, 2차, 3차 있습니다. 서희, 양규, 그 다음에 강조, 그 다음에 강감찬.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성종 때. 그 다음에 태정관 경성 목형이잖아요. 목종 때는 없어요. 사이에 이제 목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종. 목종 때는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할 때
거란 애들이 송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빼앗습니다. 이때 천추태어는 거란에 사실을 파견하고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종 시기에는 천추태의 예교적 어떤 노력이, 그죠? 예교적 노력이 빛을 발휘해서 거란으로부터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습니다. 2차 침입을 갖다가 우리 양규가 격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조도 나섰지만 그 최고의 권력자였죠. 군 권력자인데 이 사람은 2차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지만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규는 나중에 엄청나게 강조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전쟁사를 공부하신 학자들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양규를 더 높게 쳐줍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신식 무기죠. 거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지만 양규는 바디 대 바디, 몸과 몸을 통해서 적장들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는 공로가 되게 넓게 평가되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포로들을 갖다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양규는 훗날 어마어마하게 높은 빛을 발휘할 것이다. 강감찬은 우리가 익히 아시죠? 우리가 이제 2차에 되게 현종이 고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종은 또다시 거란이 침입해 올 걸 대비해서 모든 책임을 강감찬에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강감찬은 새로운 인사들 등용시키죠. 강민첨 같은 사람들, 강민첨 같은 장수들을 새롭게 등용해서 그 사람들의 침략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거란까지 물리치게 되었다. 그 유명한 기주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타 정책 갑니다. 불교 장녀. 연등의 팔간을 다시 부활했다. 본인은 승려 생활을 했고, 그죠? 진간 스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훗날 왕이 되었고, 그래서 연등의 팔간을 부활했고, 개경에 현하사를 건립했다. 되게 중요한 인사가 나왔죠. 제가 글자를 막 쓰다 보니까 되게 겹쳐서 여러분이 볼 때 헷갈릴 것 같아서 정자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하사. 외우기 좋습니다. 히읗. 절 틀릴 수 없겠죠? 현종 때. 최대 사찰입니다. 고려 최대 사찰이 지어졌다. 참고로 여기는 법상종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시험에 하엄종 계열의 현하사가 걸릴 때 틀린 지문입니다. 법상종입니다. 이건 기족들 불교입니다. 이건 왕실 불교고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이 기족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었고, 그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법상정을 갖다가, 걸려야 되겠죠. 문화정책. 초조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초조란 말은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죠. 처음 만들었다. 대장경은 경율론을 합친 말을 갖다가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을 만들었다. 스님들 지킬 율법을 만들었다.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논문을 적었다. 이 세 가지 통틀어서 우리는 대장경이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불법을 이용해서 애침을 막겠노라. 맞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게 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란 말은 큰 의미가 없죠. 대장경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처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불타 사라지자 두 번째 만들어가다 우리는 제조대장경을 얘기하죠. 제조대장경. 불타자 두 번째 만들었다. 근데 그 경판이 8만 개가 넘었다 해서 같은 말로 8만 대장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초조대장경이 간행되었고 7대 실록이 편찬되었다. 또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 하겠습니다. 태정광, 경성, 목현. 네 개, 8명의 왕이 있잖아요. 현종대 7대 실록. 본인이 이걸 적을 수 없죠. 왕이 죽어야 적는 거니까. 왕 사후에 적는 게 실록이니까. 일종의 왕조 실록이죠. 이제 첫 번째다. 조선왕조 실록이 첫 번째 왕조 실록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 현재 전해지지 않아서 문제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문묘배양, 신라 설청을 홍유후에, 설청이 주로시고, 채치원을 문창후에, 후에 밑에 홍유후의 후, 문창후의 후, 설청, 그 다음에 채치원, 후작에 봉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왕 다음에 왕자가 파워가 가장 센 직위죠. 왕자의 직위와 같은 직책을 줬다. 물론 이분들은 신라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존이죠. 추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을 문묘에 배양했다. 문묘에 배양했다. 다른 표현은 문묘는 공자는 얘기죠. 문묘는 문성왕의 사당묘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성왕은 공자를 지칭합니다. 글로써 이룬 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추존해 주는 거죠. 공자의 입회를 모신, 그죠? 입회를 모신 성균관에 입회를 모신 여기에 같이 설청과 채치원도 같이 안치했다. 자, 이렇게 생긴 입회예요. 이렇게 땡땡땡 그 다음에 신이 한자로 적죠. 이렇게 신이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고려시대에 설청과 채치원에 대한 두 인사가 신라 사람으로서 공자와 레벨이 같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신라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고려 사람,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총 18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의 성균관에, 그죠? 이걸 통칭해서 동국 18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18사람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렇게 문묘 종사되었다. 공자님을 모신 입회에 입회 옆에 같이 안치되었다. 즉 공자님의 수준과 같은 레벨을 보기 시작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목 양마법. 군마를 확보하게 목장을 관리하고 사육사를 지원하는 간목 양마법이 실시되었다. 간목 양마법도 배울텐다. 이 기타 부분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정에 관련된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쉬을까요? 잠시 쉬겠습니다.